무슨 소리야? 정우야, 애비 좀 도와다오. 허리 휘도록. 너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했잖아.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한 것도, 어머니가 절약하면서 사신 것도, 그건 다 부모님들 인생이죠.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자꾸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머나, 아버님 같은 분이 여기 계시면 우리 애가 창피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파트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곳인데 이웃들의 시선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웅정아, 염치 없지만 너한테 부탁 하나 하러 왔어. 우리 마누라가 큰 병에 걸렸네.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는데 딱 일주일만이라도 제발 도와줘. 이러다가 우리 마누라 영영 못 볼지도 몰라. 자기야, 그 양반이 우리 집에 살게 되면 이렇게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남편은 머저리라 잘 모르지만 그 영감은 좀 똑똑해 보이던데 우리 관계에 금방 눈치 챌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다른 남자랑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CCTV에 다 찍혔어. 당신 불륜 현장이 고스란히. 저기 봐. 시아버지를 쫓아내고 불륜까지 저지른 그 집 며느리야. 그러게 깨끗한 척, 품이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녔으니. 아버지, 저 아내와는 이혼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이제서야 아버지께서 느끼셨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우야,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난 이제 내 삶이 있다. 넌 내 삶을 살아라. 난 이제 다시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외면했던 그 시간 동안 나도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40년간 공장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한 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는 찾아온 아버지를 문전박게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린다. 아이들이 창피해할 거지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민낯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아버지를 쫓아낸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 그리고 아버지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인학대, 불효, 세대 갈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강병철이다. 올해로 70이 됐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나는 매일 아침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 작년에 떠난 당신이 얼마나 그리운지 30해 동안 매일 아침 건네주던 따뜻한 미소가 이제는 흐릿한 사진 속에만 남아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식탁 위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늘 그랬듯이 대답은 없다. 단지 사진 속 그녀의 미소만이 내게 말을 걸어올 뿐. 퇴직한 지도 어느덧 5년. 공장에서 보낸 40년이란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그때는 참 행복했다. 우리 민우를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니까. 아버지, 전 꼭 성공할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고생 안 하시게 할게요. 어릴 적 민우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래, 내 말대로 너는 성공했다. 이제는 강남 한복판에서 호의호식하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으니.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켠이 이리 허전한 건 텃밭으로 나가 상추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작은 텃밭이 내 유일한 낙이 되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자라나는 채소들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혼자 깔깔 웃기도 하고 때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병철이, 병철아.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김영배였다. 40년지기 중마고이자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이 유난히 어둡다. 영배야, 웬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병철아, 나 좀 도와줘.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평화로웠던 내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 우리 마누라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나는 그의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됐다. 수술비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망설임 없이 통장을 꺼냈다.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을 합쳐 겨우 모아둔 돈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게 쓸 곳이 어디 있을까? 40년 우정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고마워, 병철아. 진짜 고마워. 꼭 갚을게. 영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돈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텃밭 한켠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내여, 내가 잘한 선택을 한 걸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쳐간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것이 내가 누리는 마지막 평화라는 것을. 곧 닥쳐올 폭풍우 같은 시련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그저 고요히 봄날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여보세요, 영배야? 수차례 걸어본 전화는 불통이었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이웃들은 그가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내 수술은요? 김영배 씨 부인은 어디로 가셨나요? 수술이라뇨? 아줌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40년 지기 친구가 죽은 아내를 핑계로 날 속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부축해 주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아내의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라면 하나를 살 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냉장고에는 텃밭에서 가꾼 상추 몇 입만이 달랑 남아있었다. 민우야, 아들 생각이 났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대기업 임원인 아들이라면 늙은 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회사에서 바쁜지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았다. 민우야, 아버지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겼어. 지금은 회의 중이라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서운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바쁜 아들이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아들은 분명 나중에 전화할 거야. 하지만 그날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강남의 아들 집으로 향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이들 사이로 걸어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누구시죠? 현관문을 연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다. 수정아, 나야, 시아버지, 어머, 아버님. 이런 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집 앞에서 이러시면 다른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며느리는 현관문을 반쯤 닫은 채 날 밖에 세워두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거리를 두었다. 민우는, 여보, 아버님이 오셨어요. 잠시 후 나타난 아들의 얼굴에도 반가움은 없었다. 그저 당혹스러움만이 가득했다. 아버님,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아들아,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떨리는 목소리로 영배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 이제 생활이 막막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전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버님이 해주신 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아들의 말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여보, 우리 애들이 학원 다녀올 시간이에요. 이러다 애들이 보면 아버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아들이 내민 것은 5만 원짜리 지폐 10장, 50만 원이었다. 40년간 공장에서 허리 휘도록 일하며 뒷바라지한 아들에게서 받은 것이 고작 50만 원. 그리고 아버님, 우리 집에 자주 오시면 좀 곤란해요. 아시잖아요.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 되어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들의 아파트가 보이는 곳이었다. 저 화려한 고층 건물 어딘가에 내 아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주머니 속 50만 원을 만져보았다. 차갑게 식은 지폐가 내 손을 떨리게 했다. 저 돈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내여, 당신이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하실까? 밤 공기가 차가웠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참 밝았다. 마치 아내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찬바람에 눈물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서러움은 쉽게 식지 않았다. 저 멀리 아들의 아파트 창문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밤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보내야 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제 아들의 아파트 근처 공원이 내 집이 되었다. 벤치에서 며칠을 보내다 보니 이상하게도 이곳이 편해졌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저녁이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주민들이 오간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공원을 관리하는 박씨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나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그는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건네준다. 박씨, 고마워요. 힘드시죠? 저기, 제가 아는 고시원이 하나 있는데 고개를 저었다. 50만 원으로는 고시원비도 겨우 한 달이다. 그마저도 식사를 하면 남는 게 없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저기 우리 아들 집도 보이고 매일 밤 아들의 집 창문을 보는 게 습관이 되었다. 32층 왼쪽에서 세 번째 창.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꺼진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아들. 그래도 성실하게 잘 사는구나. 저 할아버지, 사실은 어느 날 박 경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젊은 마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그의 말에 귀가 쫑긋 섰다. 매주 화요일 며느리 박수정이 낯선 남자와 만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우리 며느리가, 그 도도하고 깐깐한 며느리가, 거짓말. CCTV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 모니터를 봤다. 분명 우리 며느리였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낯선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그리고 늦은 저녁 흐트러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아이고, 세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저 며느리 박수정, 날 더럽다며 문전박대하더니 남편과 아이들 있는 집에서 이런 짓을. 매주 화요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박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날부터 나는 화요일만 기다렸다.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다. 휴대폰은 없었지만 박 경비가 빌려준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다. 한 주, 두 주, 증거가 쌓여갔다.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 심지어 서로 얼싸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아버님, 어느 날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를 경악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수정이 왔구나. 설마 여기서 사시는 건 아니죠? 제발 저희 집 근처에서 이러지 마세요. 애들이 창피해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창피? 누가 누구에게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오래 있었나 보구나.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있는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다. 걱정 마라. 이제 갈 테니. 며느리의 안도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우야, 아버지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구나. 내일 퇴근하고 잠깐 시간 내줄 수 있겠니?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무슨 일이세요? 내 인생이 걸린 일이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이 참 밝았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요? 우리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게 이게 옳은 걸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마치 아내가 내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보, 전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카메라 속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며칠 후면 저 고층 아파트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아들아, 아버지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밤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꼭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이제야 놓아주는 것처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호프집을 울렸다. 카메라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그가 획부리쳤다. 눈에서는 분노가 번뜩였다. 아버지, 설마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절 부르신 거예요? 널 위해서, 절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박살내는 게 절 위해서란 말씀이세요?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맥주잔이 쏟아져 테이블이 엉망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이 사진들을 모두 지우세요.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하면. 민우야,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호프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너까지 이렇게 비겁해지면 안 된다.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니? 아버지, 난 내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단 한 번도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어. 그게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는데.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애들은요? 제 딸, 아들은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때였다. 호프집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가 들이닥쳤다.
박수정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수정아, 당신이 뭔데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같은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 때문에 내가 불륜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래, 날 더럽다며 문전박대하더니 내가 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어. 남편과 자식이 있는 집에서. 여보,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렸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이 꼴사납기 그지없었다. 난 당신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제발. 그때였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실수. 이게 실수야? 카메라를 집어들더니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야? 매주 화요일마다 반복된 실수란 말이야? 여보, 입 다물어.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늘 점잖고 예의 바르던 그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당장 집에서 나가. 오늘부로. 여보,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내가 애들 생각이나 했어? 아빠가 늦게 들어온다고 투정 부리는 애들 앞에서 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녔잖아.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손찌검을 한 것이다. 나가. 당장. 며느리는 흐느끼며 호프집을 뛰쳐나갔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버지. 아들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어떡하죠? 전 어떡하면 좋죠?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린 시절 무릎을 다쳐 울던 그 시절처럼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있잖니. 밤이 깊어갔다. 호프집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맑았다. 비록 아들의 가정은 무너졌지만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거짓된 행복보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지 않은가? 여보, 제가 잘한 걸까요? 중얼거리듯 말했다. 아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그녀도 내 선택을 이해해줄 것 같았다. 폭풍은 생각보다 더 거세게 몰아쳤다. 며느리의 불륜 사실이 아파트 전체에 퍼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경비실 CCTV 영상이 유출된 것이다. 내가 한 일은 아니었다. 아마도 그동안 며느리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불만이 쌓였던 누군가의 소행이었으리라. 저기 봐. 저 여자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애들은 어쩌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때 도도하게 이웃들을 무시하던 며느리는 이제 모든 주민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들이 새벽에 달려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정이가 자살을 시도했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죽음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며느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지만 호텔 직원이 일찍 발견한 덕분이었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의 시선이 차갑게 나를 향했다. 만족하세요? 이제 됐어요? 민우야, 전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등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다.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았던 걸까? 그때였다. 강병철 씨. 나 지금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40년 지기 친구 김영배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영배야,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다. 도박 빚에 쫓기고 있었어. 자네 돈으로 빚을 갚고 도망쳤지. 하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네. 자네 생각만 하면 영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자네 돈이야. 이자까지 다 계산했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5천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내 모든 재산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왜일까? 기뻐야 할 이 순간에 가슴 한켠이 더욱 아파왔다. 영배야. 왜? 난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아.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나는 결국 아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경비였다.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젊은 마님이.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셨어요. 위험해 보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영배의 차를 빌려 아파트로 달려갔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난간 밖에 서 있었다. 병원 가운 차림 그대로였다. 수정아, 오셨네요, 아버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며느리의 병원 가운이 바람에 휘날렸다. 이제 만족하시죠? 전 이제 끝났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든 게 내려와라. 수정아, 왜요? 절 그렇게 미워하시면서 미워하지 않는다. 내 말에 며느리가 놀란 듯 뒤돌아보았다. 난 그저 우리 민우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내가 잘못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난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 증오와 복수심으로 모든 걸 망쳐버렸으니까. 이제 며느리와의 거리가 한팔길이었다. 수정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진실된 모습으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버님, 그녀가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꽉 끌어안았다. 며느리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아들이 뛰어들어왔다. 수정아, 아들도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다. 하늘에서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듯. 여보,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네요. 중얼거리듯 말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갑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난 지금 나는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이곳은 나만의 공간이다. 아내가 떠난 후부터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만큼은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기대도, 그 어떤 짐도 없다. 나는 아들 민우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갔고 나는 나의 선택을 했다. 그의 눈물을 보며 미안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 말이 이제 와서 나를 위로해줄 만큼의 무게는 없었다. 며느리 서지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답답하다. 그녀가 겪은 파국은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다. 내가 그 진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계속 위선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았을 테지. 어쩌면 내가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도 모른다. 불륜남에게마저 버림받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그리고 40년 지기 친구, 그가 돌아와 돈을 갚겠다고 했을 때 나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다. 그 돈이 돌아온다 해도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울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결국 그 돈을 받아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집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것이 그의 속죄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내 몫이었겠지. 민우는 여전히 나를 찾아온다. 아버지, 함께 살아요. 저도 너무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민우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아빠도 아빠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제 나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나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고 가끔씩 삶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세상은 여전히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밤이 되면 가끔 민우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내가 그를 안고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던 날, 그리고 그가 내게 등을 돌렸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들도, 며느리도, 친구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내 이름은 강병철이다. 나는 70세 노인이고 이제야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인생의 황혼에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이 되어간다. 아직 외로움은 남아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민우야, 아빠는 괜찮다. 너도 내 삶을 살아라.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본다. 별은 없었지만 고요하고 차분한 밤이었다. 이제는 나도 그 고요 속에서 나만의 별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또 한 번 내일을 기다린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던 한 아버지가 배신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용서와 자아실현이라는 두 갈래길 앞에 선 한 노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아들과 다시 화해할 것인가, 아니면 홀로서기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존이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강병철 할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